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30대 대기업 임원이 되려면 해외에서 공부하라. 시가총액 상위 30대 국내 기업 가운데 30대 기업 임원들의 학력을 조사했더니요.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 공부한 해외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21개사의 등기, 미등기 임원 2,962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24.2%가 외국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16년 조사 때보다 약 3%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업 임원의 평균 연령도 조사했는데요. 3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52.9세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원 중에 30대 임원의 경우는 전체 3,886명 중 9명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3세들 모두 외국에서 공부한 30대들인데요.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하고 부모가 재벌이면 뭐합니까? 기업 임원은커녕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2019년 4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상인 교수의 신박세상.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두 분입니다. 신박세상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신 교수님. 세월이 지나면 꽃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정말인가요? 아닌데요. 나무가 저는 더 이뻐져요. 아, 그래요? 네네네. 왜요? 30년 전에는 그 목련꽃 피는 그때 5월 달에 항상 존 덴버의 그 Sunshine on My Shoulder 그 노래가 근데 최근에 목련꽃을 보면 슬프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그 졌을 때 그 꽃잎이 마치 쓰레기보다 더 비참한 아픔 이런 게 있어서 피는 꽃보다 지는 꽃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나무는 훨씬 더 소박하면서도 생명이 살아있고 겨울이 지나도 낙엽진 상태에서 꿋꿋이 봄을 기다리는 그런 면에서 네. 나무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박 교수님은요. 아직까지 안 들어오시죠 눈에? 네, 뭐 저는 아직까지 꽃이 아직 꽃을 볼 여유가 없죠. 신 교수님 언제쯤 되면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까? 네, 뭐 사람마다 다르죠. 네.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 갑자기 시가 떠올랐어요. 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뭐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1960년대 50년대 실 텐데 네.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목련꽃 베르테르 이거를 쓰신 분을 보고 정말 그 감성이 풍부하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감성적인 면이 정말 필요하구나 걸 느끼면서 왔어요. 맞아요. 우리 생생경제의 나무 같은 두 분, 신세돈 교수님과 박상인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 한국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얘기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이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무려 1,682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2017년보다 126조 9천억 원, 8.2%가 증가했어요. 이게 이렇게 들으시면 청취자분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이 나라 빚을 인구수로 나누면요. 1인당 국가 부채가 3,260만 원꼴이랍니다.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 네, 일단 그 국가 부채라는 게 크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국가 채무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연금 충당 부채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지금 120조 늘어난 것에 한 95조 가량이 사실은 연금 충당 부채고요. 네. 이른바 국가 채무 자체는 한
110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자의 비교를 할 때 쓰는 것은 국가 채무만 가지고 사실 하고요. 연금 충당 부채는 포함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만 보면은 한 GDP의 60%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OECD 평균 국가보다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뭐 4대 연금이죠.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학연금 이런 것들 사학연금은 안 포함 안 될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연금들을 미래에 우리가 정부가 주기로 이미 그 계약 단계에서 그렇죠. 확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채무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비교에는 사실 안 들어가고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 국가 부채 하면 국가 채무와 연금 충당 부채 두 가지를 합쳐서 한 1,70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와 연금 충당 부채로 나뉘고 국가 채무 수준은 괜찮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 주셨어요. 신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1,70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박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공무원들한테 또 군인들한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가시고 나서도 그 배우자한테 줘야 될 강제적인 어떤 의무적인 법률적인 부채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다 땡겨가지고 미래에 줄 돈을 전부 땡겨가지고 이게 계산한 돈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 채무도 좁게 보냐 예를 들면 국가를 뭐로 보냐는 거죠. 국가를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했는 공기업까지 다 할 거냐. 예를 들면 핵심적인 게 한진부채 같죠. 한전부채 같은 거죠. 이거를 포괄하냐나에 따라서 GDP 60% 될 수도 있고 한전을 빼면 또 더 작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포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함해서 통계를 보기도 하고 안 하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이야기한 60% 정도 된다는 건 아마 한전 정도는 포함을 하고 그 포함이 안 된 수치가요. 이제 흔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죠. 이게 국가 채무라는 것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해서 또 D2라고 흔히 말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럼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공기업들까지 포함하면은 공공부문 부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공공부채까지 합치더라도 사실 아마 작년 이게 통계인데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괜찮다. 지금, 국가 채무가 작년에 660조였는데 공공까지 합쳐서는 한 1,000조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한 400조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이게 괜찮은 수준인 거 동의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그게 국가 부채든 또는 아까 공공 부채든 견딜 만한 수준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아직 괜찮다고 뭐 OECD 국가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니까 맘 놓고 쓰자. 맘 놓고 빚을 늘리자. 이건 좀 곤란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면은 스탁 개념이고요. 이제 플로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재정 수지죠. 그래서 이제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외국하고 통계를 낼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적자인데 근데 이 통합재정수지에는 이른바 4대 보험, 공무원 연금뿐만이 아니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더해지니까 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보험을 빼버리면은 이제 관리 재정이라고 하는데 관리 재정은 사실 적자 상태,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 통합 재정을 해서 4대 보험을 합치니까 흑자가 나오느냐?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역사가 짧아서 이 모아둔 돈이 더 많아요. 나가는 돈보다. 네네네. 이제 앞으로 지나면은 모아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은 관리 재정보다 통합 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빠지는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단지 지금 수준만 양호하다는 가지고서 볼 건 것만으로.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 문제라든지 써야 할 돈들이 더 그런 것들을 좀 많아지니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네.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이 연금 충당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저금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 또 교수님. 회계적으로 네. 회계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미래에 계속해서 내야 할 돈이나 또는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 네. 우리가 현가를 할 때 땡겨서 지금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낮을수록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금리가 낮으니까 미래의 어떤 그런 지급 의무를 환산한 그 부채가 커진다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박 교수님이 지적한 것은 그런 금리의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내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까? 낼 때는 그 돈이 정부에 계속 쌓여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갈 때가 되면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는 돈이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대 그 보험들이 지금은 통합재정 수지에서 상당히 흑자 요인이지만 시기간이 조금만 지나면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그 적자 요인으로 되면 지금 관리재정 적자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그러다가 통합마저 적자가 되면 양쪽 다 적자가 되니까 순식간에 우리 국가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조금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 재정을 네. 운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장기간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아니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저금리 때문이라고. 이거는 이게 굉장히 좀 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 네.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래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금리를 계산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하는 거죠. 똑같은 미래 가치에 나가는 돈을 현재에서 평가하는 게 현재의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네. 보였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바뀌면 또 현재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너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래서 것이죠. 아까 그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저희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분의 말씀이 그러므로 충당 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라, 이건 올리자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서민은 금리에 예민합니다. 지금 국가재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지금 대출이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 금리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그 자꾸 금리 인하로 그렇게 몰아가면 네. 자꾸 최경환이가 생각난다니까요. 최경환이가 네. 생각나서 금리가 낮은 것도 좋지만 금리가 낮으면 생기는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작용을 지금 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그 백악관이 금리를 낮춘다고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내릴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라고 봐요. 네,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지금 우리 몇 년을 보더라도 그다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계 부채 증가시킨다든지 네. 이런 또 오히려 부작용이. 그래도 은퇴하신 거품을 분들 만들죠. 이게 연금 금리 같은 게 떨어져서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큰 득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연금 그 충당 부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걸 따로 이제 국가 채무하고 분리해서 개정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연금 충당 부채가 사실 너무 크다 이러면은 저때 한번 한 것처럼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이 해서 연금 받는 돈은 줄이고 연금 내는 돈은 올리고 하는 그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 부채라고 채무라고 했을 때 정말 갚아야 되는 돈하고 네. 연금 그 충당 부채 자체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은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한 피고용자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종의 직장에서 퇴직연금 주듯이 국가가 주는 부담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사업주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도 점점 그렇게 가는데 기업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이 그 DB 형태로 지금 우리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정부가 개런티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자꾸 그걸 조절하는 수익률을 낮춰주고 보험금은 올리는 식의 조절을 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DC로 가야 된다. DC로 네. 가게 되면은 운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연금의 운용 자체가 퇴직을 할 공무원 또는 노동자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금리라든지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르는 그 순이익이라 차익들, 네. 그 돈을 더 벌거나 돈을 잃거나 하는 연금의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하는 부분들이 정부의 부담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기업주의 부담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금 지급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곧 올 것이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을 아까 말씀하신 뭐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DC로 이제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연금도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니까 이렇게 DC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방안까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신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연금 개혁 부분. 뭐 저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할 말이 없고. 네네. 그 다른 연금과 비교해서 봤을 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서. 네, 지금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그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나 군인이면 몰라도 그 중에는 일반 그 국민연금을 받는 민간인들이 많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분들 차원에서는 당신들의 어떤 연금은 형편없이 작은데 네.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위직을 했다고 해서 뭐 받는 돈을 보니까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다.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형평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네. 국민연금을 올리든지 공무원연금을 낮추든지 하는 그런 밸런싱을 하는 그런 필요는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 달에 한 번 모시는 분들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국가 부채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신박세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경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이 어느샌가 추경은 그냥 당연히 하는 과외 지출 정도로 뭔가 둔감해진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정신없이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정신없이, 네. 이게 IMF라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러게요. 제 허락도 없이 네? 누구 허락받고 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 IMF 그 규정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 아마 그게 제 4조 같아요. 네. 근데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그 IMF 대표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례로 이렇게 하는 게 4조인데 그 4조 내용을 보니까 네. IMF 협의단이 와서 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 국제 수지예요. 국제 수지. 네, 그러니까 국제 수지에 관해서는 연례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네. 뭐 거시 경제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는 월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늘 해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와가지고는 멍뚱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 그것도 꼭 집어가지고 네. GDP의 뭐 0.5%인가 집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정부는 얼씨구나 한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사전에 좀 입맞추기를 한 것 같아요. 하고 싶었는데. 좀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생뚱맞고 진짜 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요. 네. 굳이 지금 입장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저는 미세먼지가 너무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편을 줬으니까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경은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요.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네. 추경은 대체로 한 10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한 1조 나머지 한 9조는 거기다 또 끼워 팔게 하려고 하는 생각 같아서 그래요? 저는 추경을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은 전 150% 찬성하나
이번에 미세먼지를 핑계로 해가지고 또 다른 구조를 것들. 끼워 넣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언론에서 나온 팩트를 전해드리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IMF 권고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9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했고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가지 법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거는 1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먼저 그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IMF 네. 이번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IMF에 근무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언제 기자회견을 하냐 그랬더니 연례 협의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안 한 거는 이 호스트 국가죠. 우리나라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싶으면 하게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그렇게 원했네. 맞네. 교수님 말씀이. 이게 지금 뭐 네. 확장 재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IMF가 아마 해줬으면. 협의 과정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네. 이거를 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준 게 아닌가 뭐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명탐정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네. 그 GDP 0.5% 예를 들어서 한 9조에서 10조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IMF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 2.6에서 2.7% 목표치를 잡았는데 네. 지금 경계상으로 봐서는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0.5% 정도가 두면은 떨어질 것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 실제로는 한 2.2% 정도 될 것 같아 보이니 네. 한 0.5% 올리려면은 추경을 통해서 올려야 된다. 뭐 이게 단순한 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제가 정부가 그걸 받아서 사실 추경은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을 정말 안 지켰어요. 그 엄격한 기준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경을 남발을 해왔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또 그러면은 또 이제 비판을 받으니 미세먼지 겸 또 IMF를 핑계로 해서 하고 이 정치적으로 이런 그 여야 간의 담합 야합이죠.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내년이 총선인 그렇죠. 거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선심적인 예산들을 의원들이 다 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추경 지금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럴 수 근데 이게 있네요. 정말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총수요 부족에 의한 경기 후퇴라고 봐야 되는지 좀 더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추경이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경기 부양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믿는 전문가, 네. 정치인들조차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타 문턱 낮추는 것도 총선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산 확대도 그럴 수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홍 부총리도 세계 경제 둔화 등 이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해서 이 수출과 또 취약계층 30, 40대의 일자리 어려움에도 이걸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단기 일자리가 네. 되죠. 이번에 네. 어르신들 단기 일자리 왕창 예산 써서 한 26만 개인가요? 늘려가지고 일자리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수치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 재정을 제대로 쓰는 방법인가, 효과적인 방법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지금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조업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닥칠 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참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 재정을 보면은 재정 수지 부분에서 관리도 좀 생각해서 네. 뭐 확대 재정을 저는 지금 하자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스마트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전 아침에 5시 반, 6시쯤 집에서 이제 마포 사무소로 40분 정도 걸어가는데 도로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아침에 6시에 네. 그 도로를
꽁초를 주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정 투입해가지고 일자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지금 도로가 깨끗해지기는 하는구나 그 생각이 한편 들면서 되게 슬펐던 게 거기 들어가는 돈들이 물론 어르신들한테 그 용돈은 되겠지만 아까 우리 박항인 교수님 말씀 맞다나 지금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네. 지금 창원이 무너지고 울산이 무너지고 거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돈들이 시급히 투입돼야 되는데 그쪽은 전혀 물론 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돈들이 좀 너무 아까워서 도로가 깨끗한 것도 좋지만 네. 먹거리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국가 역량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태도 양호하고 추경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단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데에 조금 그렇죠. 그 재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셨어요. 자, 구조 문제로 들어가 보죠. 먼저 저는 이 이야기를 두 분한테 꼭 듣고 싶었어요. 그 대한항공 이번에 관련 얘기해서요. 이게 정부가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건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재벌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고요. 또 다른 오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국민연금이 도입한 게 연금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네. 이게 둘 다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몰이에서 오는 오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 생각들이다라는 것이죠.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재무적인 성과들 위주로만 봤고 상당히 패시브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보니까 어떻게 금융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 네. 위험 관리가 우리가 안 됐구나. 그래서 보니까 큰 위험들, 장기적인 위험들이 어디에서 오냐? 환경 문제, 또는 사회적인 책임 문제.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 문제, 네. 그 ESG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ESG를 장기적인 위험 관리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SG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타 치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 기탁자, 연금 가입자죠. 우리 국민연금 따지면 의 이익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과거에 아주 패시브한 투자자가 아니고 네. ESG 가치를 실현해서 기업의 장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하겠다고 한 게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은 뭐 재벌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도입이 됐고 이제 일본에서 그것을 아베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베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베가 도입을 해서 일본 공적연금이 이걸 받아서 일본 공적연금은 연금 운용을 다 위탁해서 합니다. 우리 그 국민연금 반반인데 근데 위탁할 때 위탁 받는 그 운용하는 금융기업이 일본 공적연금에서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라야만 돈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은 더 나아갔냐면은 기업들한테도 기업 가버넌스 코드, 기업 지배 구조 코드라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어떤 주주권 행사를 일본에서는 하게 되냐면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너희들이 만들고 그거를 컴플라이 따라라. 그런데 안 따른다면은 우리한테 왜 안 따르는지 설명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상호 출자는 일본 계열이죠. 게이레츠 상호 출자를 하고 있는데 상호 출자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네.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일본은 사회이사가 우리보다 도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 도입을 안 해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달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공적연금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일본 게이레스라는 체제 하에서 계열 체제 하에서 상당한 가버넌스의 진전이 있었고 그게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국, 일본을 보고는 도입을 국민연금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도입된 상태고 이번에도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도입된 취지가 우리 맥락에서 보면 그러면은 재벌 총수 일가의 여러 가지 사익 편취, 황제 경영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익 편취나 황제 경영을 어느 정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역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재벌 개혁 자체가 목적이라서 도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전인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오해를 사냐면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움직이려고 한다. 즉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독립성. 그것이 정부로부터 독립, 그다음에 경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로부터의 독립인데 그거 자체가 무너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못된 오해인데 정파적 이해를 가지고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 양쪽에서 한다. 이것이 네. 정말 지향돼야만 제대로 스튜어디십 코드가 정립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 뭐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에 주주권 행사를 해가지고 대표이사 한 사람이 이제 못하게 됐는데 원칙이 뭐는 거죠? 무슨 원칙이냐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나 그분 자녀들이 뭐 던지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걸 했다고 하면 네. 그럼 그 원칙이 모든 기업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게 아니고 그분이 최고 1호 있음으로 해서 뭐 수익성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인 책임을 못했다고 하면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원칙보다는 국민 감정, 정서가 국민 더 정서 앞섰다. 이런 걸 가지고 편성을 해서 입원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칙이 없는 네. 행사일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보는 하실 거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칙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칙은 지침도 있고 다 원칙 지침이 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원칙과 지침을 일관성 있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키지 네, 않았다고요?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 책임 전문위원회나 기본운용본부 자체가 스튜어디십 코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과 지침이 있는데 네. 그 내부 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걸 지키지 않고 어떨 땐 이거를 적용하고 안 하고 하는 식으로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을 사고 있다. 원칙은 뭐냐면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총수가 범죄 행위를 했을 우려로 범죄 네. 행위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거나 또는 주주 권익을 훼손시키는 일을 했을 때는 의결권을 행사해서 반대를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조영우 회장이 있죠. 배임이랑 뭐 그밖에 그렇죠. 등등 걸려 있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의 가능성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전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뭐 회삿돈 빼돌려서 직고치고 한 문제 뭐 집행유예 받았지만 네. 그게 주주 권익 훼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추초 하루 전날 저녁에 그거 원칙에 있었던 지침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반대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전에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를 연임시킬 때는 그 원칙과 지침이 있는데 무슨 말로 바꿔서 해버리냐면은 형사 사건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돼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런 거는 없어요. 원칙에. 스튜어디십 코드는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근데 현정은 회장도 똑같은 식으로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밑에 있는 주주권 행사 분과에서는 5대4로 반대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것을 기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기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원칙과 지침을 어기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이번에 주주권 행사를 100 몇십 개를 했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일관성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스튜어디십 코드가 첫 걸음부터 이렇게 가면은 유명무실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더 동의를 하는데 원칙을 잘 지켜야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준칙주의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이 더 룰로 하고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의결권 전문 기관들 외부 자문을 받습니다. 네. 자문 내용대로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하는 자기들은 달리하는 이유를 공시를 해요 보통. 그런 준칙주의를 이번 기회에 좀 확립을 하면 네.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재벌이라는 경제 권력이나 정권이라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네. 길이 될 그래 것이라고 되려면은 그 국민연금에 있는 여러 전문 산하 위원들 자체에서 인선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 중심으로 그리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추천 자체를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 정부의 입김을 안 받을 수.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무리만 일으키고 그냥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그냥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근데 있다. 우리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일본 공적연금이라든지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 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잘하고 있고 물론 정부하고 관계가 있죠. 다 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훨씬 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보기엔 준칙주의에 입각한 그러다 보면 끼어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럴 수 없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침에 이렇게 해서 의결권 행사한다는 그렇죠. 게 나와 있는데 당연한 권리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버려요. 이걸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결정을 다르게 막 해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자의적인 여지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렇죠. 사실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맞습니다. 지켜질 수 있고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게 지배구조 취약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런 지배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기업들의 잠재적 가치 그래서 결국은 연금 수급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는 정부가 재벌 개혁에 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바르게 나가야 하는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 발걸음도 못됐다. 그게 사실 네. 그 실제 이 의미와는 다르게 네. 실제를 별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게요. 평가고요. 오늘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서 자꾸 네. 무슨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듯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네. 이러고 싶습니다. 오늘 신박세상한 이후로 이렇게 박 교수님이 열변을 토하고 말씀할 기회가 많은 건 처음이네요. 신 교수님 오늘 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다 동의하셔서 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박 교수님이 네. 재벌 개혁이나 이 부분에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고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실까 또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것이고 이것에 5천만 국민의 미래가 담겨 있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제 미래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박상인 교수님의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줘야 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경제 원로들 나가셔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 신 교수님이 가신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왜요? 저는 안 갔을 것이고. 청와대에 나무가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많다는데. 이것이 뭐 쇼에 가깝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네. 굳이 가서 한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청와대 인적 쇄신 필요하다. 인적 다 쇄신.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미안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을 실장 빼놔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시민단체가 청와대 가서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의지 약해진 거 아니냐 정면으로 돌직구 던졌어요. 우리 자주 나오신 안진걸 처장도 갔던데 우리 박사인 교수님은 가셨다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이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정말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정부들이 했던 정책들을 재탕삼탕해서 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안 부를 것 같네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두 분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4월 신박세상 함께 했습니다. 5월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